Great Recession은 말 그대로 장기 침체를 주로 뜻하고요. 그 장기 침체 국면의 초입에 우리는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학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익남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나와서 죄송하고요. 원래 같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익남님께서 조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양해를 좀 제가 대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익남님 대신 제가 여러분께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혹독한 경제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제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22년 말 또 23년 경제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가늠하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PD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PD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저는 이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전망의 앞에 단어를 붙입니다. 이번에는 Great Recession 2023년 경제 전망. 여기 책이 딱 보이네요. Great Recession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름하여 이제 침체가 시작되는데 23년부터 시작되는 그 침체가 2020년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이렇게 움푹 패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침체의 모습이 아니라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그 초입에 해당된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이것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Great Recess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3년은 내핍의 시대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뭐냐면 핍은 궁핍하다인데 궁핍의 시대가 아니라 내핍, 이겨내야 할, 인내해야 될,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한 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해, 그런 뜻으로 내핍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교환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명목소득이라고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에요. 소득은 줄지 않고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러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에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차이 없이 이렇게 같이 붙어 다녔죠. 근데 근래 들어서 고물가 시대가 오니까 같은 400만 원으로 초코파이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걸 이제 실질소득,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이고요. 구매력을 반영한 소득이라는 의미인데, 보시는 것처럼 394만 원이 아니라 사실 내가 받은 돈은 367만 원이었다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가계가 좀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제가 내핍이라고 볼 수 있고,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급은 많아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소득 가지고 물건 살 규모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물며 자산 가치도 조정되니까 한턱 내고 싶지도 않아요. 집값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는데 누가 자연스럽게 내가 한턱 낼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일련의 내핍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합니다. 그런 게 기업의 입장에서의 내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부문 중에 특정 사업 부문을 조정합니다. 구조조정, 사업 재편의 과정. 근데 대기업이 어떤 특정 사업을 조정하면 그 사업 영역은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매출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라지니까 중소, 중견기업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공급사슬 구조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23년 경제는 혹독하고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경제이니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겨내는데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도를 좀 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만큼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경제 충격은 아닙니다. 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세계 경제를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이 경기 선행지수는 향후 각국의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지표예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지수가 100을 밑돌아서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후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고, 굳이 따지면 지금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우리나라도 이 지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통과하는 국면이 곧 온다. 결국 이 위에 있는 구간은 둔화라고 표현하고요. 이 밑에 100을 밑도는 구간은 까먹는 거, 그러니까 침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침체 안 왔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 침체는 23년에나 받아든다.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 뭐 7개월 연속, 뭐 경상수지 적자 이런 말들은 굉장히 무섭게 들려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게 있습니까? 무역 적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적자가 납니까? 소득이 줄어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거시경제 관점의 지표들이고 여러분이 체감할 만한 그런 리세션 이런 것은 23년에 본격화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레이트 리세션의 정도는 먼저 미국 경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미국 의존형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지금 작년 요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계속 하향 조정만 하죠.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전쟁의 충격, 인플레이션의 충격, 또 금리의 역습 하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금리 인상한 것도 경기 침체 괜찮아, 용인하겠어 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함인 것이고 물가를 잡다가 초과상간 다 태운다. 경기 침체인 거죠. 초과상간 다 태우는 거 알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물론 부동산 투자자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죠. 그러나 역시 연준은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목표가 뭡니까? 여기 앉아 계신 PD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작가님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뭐 행복 극대화 아닙니까?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이윤 극대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단 나머지 것들은 포기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물가를 못 잡아요.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가 계속 야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를 잡고 나중에 물가가 안정화된 다음에 경기가 꺼졌으면 이거를 좀 부양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리세션의 시작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래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PMI 지표라고 하는데요. 제조업 지수라고 볼 수 있고 제조업 지수는 경기 그 자체를 많이 상당 부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PMI 지수, 글로벌 PMI 지수를 가지고 보면요. 이게 통상적인 그동안의 글로벌 리세션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이게 22년에서 시작된 리세션의 초입이고 이제 23년에 진입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 지점에 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50이 기준선이고요. 50을 넘으면 확장, 그죠? 50을 밑으로 밑돌면 이제 수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수축으로 접어드는 구간은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23년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도 그 침체, 장기 침체의 고리 속에 헤어나오려면 상당 기간 남아있다. 물론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나중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등하는 구간도 여전히 50 밑을 밑도는 침체 구간이라 생각한다면 아직도 이 실질적인 침체 국면에 돌입되기에는 아직도 남았다. Great Recession은 말 그대로 장기 침체를 주로 뜻하고요. 그 장기 침체 국면의 초입에 우리는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를 전망한다. 이제 저도 이제 경제 전망서에 담겨 있는 혹은 주요 경제 전망 보고서 이런 것을 열어보시면 결국 세계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정확히 1년 전까지만 해도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나름 이렇게 4.9, 4.4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선이 3.5거든요. 근데 3.5를 나름 상회하는 강한 회복 속도가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가 전쟁이 등장했죠? 하향 조정했어요. 이때만 해도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날 거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7월 들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요. 22년 10월 기준으로는 IMF가
3.2%, 2.7%로 낮춰 잡은 거예요. 결국 평년 성장률 3.5%를 밑도는 경제니까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려운 경제다. 혹여나 20년에 경험했던 V자로 충격이 있었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충격보다는 스물스물 어려워진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L자형 침체 이렇게 상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위기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혹독한 경제 이렇게 상상하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래프가 있다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L자형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 선진국들을 보면 보세요. 2.4, 1.1%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조정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래요. 미국이 22년 1.6, 23년 1.0. 유로가 중요한데요. 유로가 22년 3.1 나름 강하죠. 근데 23년에는 0.5로 조정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사인인 거죠. 근데 신흥개도국들은 3.7%를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진국이 어려워지는구나. 그나마 신흥국이 괜찮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신흥국 ETF 좋습니다. 물론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흥개도국은 좋다. 근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흥국들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신흥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 대외 건전성이 높은가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이 지표들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환율 절상률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8%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좀 위기에 해당됩니다. 그 기준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기 사인이 2개다, 3개다, 4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전방위적으로 정말 위태위태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군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특히 이집트, 터키, 아르헨티나, 헝가리, 인도, 태국, 남아공 요 정도 국가들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대외 건전성이 좀 취약한 취약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좀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아태 지역에 좀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AP라고 하죠. 이스트 아시아 패시픽. 자, 보신 것처럼 중국 경제는 21년까지는 폭풍 회복되다가 22년부터 꺼집니다. 대봉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고 여기서 중국을 제외한 EAP, 그러니까 동남아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은 우상향하죠. 자, 이 EAP가 왜 주목이 되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이 수평축은요 물가 상승률이에요. 1사분면, 2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있는 나라는 물가 상승률은 낮고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그리고 성장률은 높은 나라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4사분면은 물가는 높고 성장률은 낮은 나라, 스태그플레이션 나라들이에요.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은 뭐예요? 여기에 있죠. 2사분면. 물가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성장세는 굉장히 높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 정도 나라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중국 경제랑 비교해 보면 중국 경제는 21년에 도약하다가 22년에 꺼지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스,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도약하고 있죠. 계속 코로나19 쇼크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투자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린다면 아시아 신흥국 ETF에 투자를 하라.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정성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오래됐죠. 그리고 IRA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하면서 중국산 소재도 쓰지 마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공장이 더 빨리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할까요? 일부는 물론 미국으로도 이동하겠지만 아시아 지역 수요를 충당하는 그런 제품 생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아시아에서 또 다른 아시아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어떤 나라들일까요?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스,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 물가 정점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격이
예, 수입물가 지수예요. 수입물가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먼저 올라가고 안정화되고, 먼저 올라가고 안정화될 때, 그 다음 올라가고 안정화되는 듯, 또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 주춤하다가 떨어지는, 결국 고점 찍고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케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더 심합니다. 수입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있고 그걸 가공하는 생산자 물가, 그게 또 도소매 유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비자 물가, 이렇게 반영되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격이에요. 그래서 강달러를 잡아야만 소비자 물가가 빨리 잡히거든요. 이런 즈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답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강달러 아직 안 잡혔는데 수입 물가 과연 잡히겠느냐? 네, 그래도 잡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수입 물가 상승률인데요.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을 같이 제시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 기준으로도 원화 기준으로도 다 떨어집니다. 달러로 사오면 더 빨리 떨어지죠. 이렇게. 강달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 부담이 원화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사온 것을 원화 가치로 전환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덜 떨어지죠? 약달러였으면 더 빨리 잡혔을 것을 강달러기 때문에 덜 잡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국제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거나 각종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22년 약 6월, 7월 이 지점에 고점 찍고 떨어지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사오는 수입 물가도 강달러임에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달러도 이제 역시 고점을 찍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점론을 좀 확인케 해주는 근거가 우리들의 기대예요. 마음.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여전히 고물가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정점 찍고 떨어진 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기조는 23년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정점 찍었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긴 하지만 3, 4%대의 고물가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물가 기준으로 봐도 6, 7, 8, 9 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흐름이에요. 9월 물가가 8.2로 안정화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9.1, 8.3, 8.5 이 구간만 제외보면 8.2는 근래 들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나 미국 물가도 정점을 찍고 수입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을 보면 정점이다라고 확인케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예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물가, 이걸 제외한 나머지 품목, 이것을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번 CPI 발표할 때 6.6%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6.6%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물가 상승률은 그나마 안정화됐고, 그리고 또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은 것도 좀 부정적이지만, 정말 부정적인 건 뭐였어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안 잡히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러한 물가 상승세는 기조적인 거 아니냐, 인플레 정점 안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정점 안 찍고 계속 올라간다 라는 것도 그 근거가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높은 고유가 시대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런 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정점 아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정말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가 있었지만 감산 합의에 실제 이행이 있게 되면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원유 공급이 크게 줄어버리면 국제유가 또 폭등할 수 있거든요.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야기되면 물가 정점 못 찍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물가 정점론과 정점 아니다라는 그 이론이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정점론을 지지해 줄 만한 근거가 훨씬 많죠. 보시는 것처럼 몇몇 요소들은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정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케 하지만, 그래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미국 같은 경우도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확인케 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먼저 빠르게 전개되다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그죠? 둔화되다가 정점에 다다를 때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도 뒤늦게 달려갑니다. 마치 쇼트트랙 할 때 이제 장거리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천천히 달려도 되는데 한 사람이 치고 나가 버리면 다 같이 빨리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미국이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유로존이나 미국도 영국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긴축의 시대는 연장이 된다. 22년에도 긴축의 시대였는데 23년에도 연장이 된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왜냐하면 고물가 기조가 당장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전쟁의 종식이 있거나 지금 불확실성을 가져올 전쟁의 종식이나 다른 외재적 변수가 등장해서 물가는 이제 안정화되네 라는 것을 확인케 해줄 만한 그런 데이터가 발견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로 전환될 수 있지만 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는 어쨌든 4%, 3% 이 정도로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고물가 시대예요. 근데 23년에는 목표 물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주요 선진국들이 목표 안정 물가제 하에서 목표 물가가 2%인데, 그래서 계속 잭슨홀 미팅에서도 2% goal이라는 표현을 계속했죠. 2% 목표 물가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표현했죠. 그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한 통화 정책, 그것을 강구하는 중인데, 지금 2%라는 목표 물가는 저물가 시대일 때 나왔던 목표 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목표 물가가 계속 바뀝니다. 한때 3.5였던 적도 있어요. 3.5, 3, 2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물가를 노멀로 보는 거예요. 선진국화될 때. 그래서 근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8, 19, 20년, 21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속에 가장 우려되던 일이 뭐였어요? 디플레이션 아니었습니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경제였어요. 그럴 때는 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봤어요. 물가를 끌어올려서 몇 퍼센트를 맞춰야 돼요? 2% 목표 물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2%라는 정도도 맞춰야 된다라고 봤었으니까 2%가 목표 물가인데, 이건 사실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23년에 진입할 때는 너무나 고물가가 장기화되니까 이때는 3%라는 물가 상승세가 뭐 그렇게 높은 거냐, 3%도 괜찮다라고 3%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연준 FOMC에서도 회의할 때, 한국은행도 회의를 하겠지만 그럼 회의할 때 이제 목표 물가를 올려잡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잡자는 뭐의 근거가 될까요?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되겠죠. 목표 물가는 이미 도래했고 이제부터는 경기 부양이 빨리 해결돼야 될 숙제야 라고 판단하면 할수록 적극적으로 이제 목표 물가를 올려잡고 금리 인하 기조로, 왜냐하면 정당성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금리 인상하는 게 얼마나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그 인기 없는 정책을 단행해 놓고 갑자기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 goal이라는 말을 그 세계 만방이 듣도록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하게 표현했는데 2% goal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까? 그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실패라는 말이 거론되기 전에 뭐를 표현할까요? 목표 물가를 3%로 안정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때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기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곧 머지않았다라는 사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때부터는 또 주식시장에 굉장한 기운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달러의 시대가 왔고요. 이렇게 1440원을 돌파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위기 때마다 경험했던 그런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달러 기조는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이 쇼트트랙에서 달리는 속도가 미국을 거의 이제 차츰차츰 쫓아가요. 무슨 말이냐,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가고 나머지 국가는 이제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엇박자로 좀 후순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금리의 고점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꺾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정의가 달러화 대비 다른 기축통화국들의 교환 비율이에요.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기축통화국들을 보면 캐나다 달러, 그리고 유로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또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이렇게 6대 나머지 기축통화국들과의 교환 비율이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금리를 추격하죠. 나머지 국가들이 추격하니까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 꺾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게 명확해질 때 그때부터는 강달러 기조가 많이 꺾인다. 미국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뒤늦게 다른 나라들은 쫓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후순위로 금리 인상하고 이 지붕 근처에서 만납니다. 그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이 후순위에, 영국, 유로존이 후순위에 치고 올라가고, 뭐 실링은 좀 다르죠. 미국의 정점 터미널 레이트이 더 높고 다른 나라는 더 낮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차이 나다가 이제는 차이가 좁혀지는, 거의 이제 모두가 쇼트트랙을 빨리 달리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원래 기준금리라는 이 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표들은 보세요. 정점 찍고 안정화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점 찍고 안정화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이게 정점이 아니고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그 천장에 거의 이미 가까이 왔잖아요. IMF 외환위기 정도까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 거의 다 왔다면 지금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죠? 떨어질 그 기간이 훨씬 더 긴 거죠.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 말고 달러 인버스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떨어지는 것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강달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하기 더 유리해지는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수출 채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요. 근데 지금 일련의 이런 달러화의 흐름은 킹달러예요. 킹달러. 강달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 혼자 왕이고 나머지 통화는 도토리들이에요. 근데 도토리들 중에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세 개만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개만 비교하고자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한번 보세요. 미국은 저만큼 달려가죠. 근데 일본은 제자리에 출발선에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우리는 나름 많이 못 쫓아갔지만 나름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이에요? 환율 절상폭을 보면 엔화의 절하폭이 크죠. 엄청나게 많이 조정됐죠. 우리나라도 조정됐지만 위안화도 마찬가지.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엔화와 위안화랑 비교하면 도토리가 아닌 알밤이에요. 도토리들끼리 키 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알밤이에요. 왜 이런 나라들랑 비교하느냐? 이런 나라들하고 수출 품목이 유사해요. 다시 말하면 경쟁하는 품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통화국 대비 달러 환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그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경쟁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과의 환율 격차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강달러다 보니까 무역 결제 통화를 뭘로 합니까? 달러로 하죠. 달러가 높다 보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수입을 늘려요? 아니면 내재화해요? 내재화를 선택하죠. 자국 내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 수입 수요가 주니까 수출길이 막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들은
단가 곱하기 양인데, 근데 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입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10월까지 잠정으로 봤을 때 무역 적자 기조가 7개월 연속이고, 그리고 2, 3월 달에 무역 흑자 폭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11, 12월이 흑자라 하더라도, 흑자 전환하더라도 2022년 무역 수지는 적자인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적자가 달성이 됐죠.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킹달러의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위가 이제 중국이고, 전체 수출 규모의 약 한 25% 가까이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뭐 14, 15% 정도 됩니다. 13, 14, 15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 나라 합하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으로서 40%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끼리 싸우니까 좀 힘들 거고, 더군다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힘든 겁니다. 25%니까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지만, 특정 기업에게 있어서는 그 중국 수출이 전량이에요. 이해가시죠? 특정 기업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위기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경제가 지금 23년 성장률이 4.4%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22년 1월까지만 해도 5.2%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월 들어서 그걸 또 하향 조정해서 4.6으로 낮춰 잡았고, 또 지난 10월에 4.4%로 또 한 번 낮춰 잡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종전에 봤던 것보다 더 어렵고, 대봉쇄도 아직 안 끝났고, 중국 경기 침체로 또 야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엑소더스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출 충격을 주는 것이고,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두운 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고 크게 회복되고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둔화된다. 그럼 기업들은 졸라매기를 하죠. 신제품 출시 규모를 좀 줄이자, 추가적인 낭비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요. 또 줄이는 것이 당장 돈 안 되는 지역부터 줄여요. 당장 돈 되는 지역은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영업, 마케팅 이런 것은 덜 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수 위축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소비자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질 소비 지출이 줄어요. 더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자 상환 부담이 또 눈덩이처럼 가중되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할 여력도 축소되죠. 근데 앞에 사업 규모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축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야기됩니까? 고용 충격이요. 고용 충격이 가장 큰 후순위예요. 고용이 후행 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고용 침체가 오는데 그걸 체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국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고용 침체가 많으면 전체 취업자의 평균 소득이 있는데, 아니면 취업자와 비취업자가 있겠죠. 그것을 다 합하면 소득의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소득이 되잖아요. 근데 취업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명목 소득 자체도 줄어든다는 거죠. 실질 소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안 좋고 소비도 연결이 안 된다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까요? 자기 자본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타인 자본 돈 빌린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도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본도 얼마 없지만 그 부분을 이 돈 빌려서 메꿀까요? 그러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를 줄이지 대출금을 늘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내수 위축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수 경기도 부정적입니다. 내수가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내외수 동반 불안, 이게 이제 23년의 대주제고, 경기는 어떻게 봐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환위기 오는가? 그 주제에서 첫 번째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외환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근데 이 1997, 8년 외환위기 때랑은 외환 보유액의 수준이 그냥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안 왔죠. 근데 또 그때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 순위를 가지고 또 말씀드려 보면 외환 보유액이 줄었어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도 줄었고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는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부익남에 나와가지고 한 2달 전쯤인가 나와서 외환 보유액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9위였거든요. 지금 8위예요.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997, 8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었어요. 돈 빌린 돈이 더 많았어요. 빌려준 돈보다. 근데 지금은 순채권국이고요. 채권의 규모가 채무를 압도합니다. 채무가 빠져나가더라도 우리도 다른 나라한테 돈 갚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외환위기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채무만 가지고 봐도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요. 단기 외채가 많으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 자금이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어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게 조절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기 외채 비중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 외환 건전성, 대외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대외 외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인 건 맞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외환 위기로까지 전개돼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거나 디폴트 상황이 되거나 그럴 일까지는 아니겠다라고 표현을 하겠고 제가 여러분께 안도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외환 위기 온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외환 위기는 아니고 다른 어떤 어려운 국면에 처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절을 명확히 구분하십사. 지금 어떤 위기면 어떤 위기인가, 어떤 어려움인가 라는 것을 좀 구분하시는데 참조가 되고자 외환 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요 신흥국들이 취약해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우리나라에게까지도 전이돼서 외환 건전성이 크게 열악해지는 그런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처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기든 지든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가 주춤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수입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수입 물가를 잡아야만 소비자 물가가 잡히니까. 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만성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소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의사결정자들이나 뭐 이런 의사결정자들이 구두 개입하잖아요. 뭐 가만두지 않겠다. 환율 반드시 잡겠다. 이런 구두 개입. 그 구두 개입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바이든이 우리 강달러 원한다고 하면 구두 개입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뭐 직접 개입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매도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쓰는 거죠. 그러면 뭐 합니까? 구두 개입과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은 이제 달러를 매수하는 방식이고 구두 개입은 간접적으로 하니까 간접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두 개입이나 간접 개입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해요?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달러를 약달러로 바꾸는 그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등락하는 것을 완화해서 좀 외환 건전성을 좀 잡아보자 뭐 이런 흐름이지 그것을 전환시킨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두 개입하고 직접 개입한다 한들 바이든이 나서고 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포럼에 나가서 매 발톱을 보여주면서 매파적 발언을 하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를 막기가 어려웠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강달러를 만들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최대한 보일 것이다.
근데 선거가 끝나서 승하든 패하든 강달러를 유지해서 수입물가를 잡기 위한 그 행보 자체가 주춤해질 것이다. 그래서 11월이 강달러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요. 여러분, 이 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딱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데칼코마니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역시 달러의 전환점, 주가의 전환점은 그런 면에서 이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정점에 달하는 그 지점은 11, 12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달러를 잡기 위한 바이든의 행보를 주춤하게 만들고 선거 끝났으니까 또 주춤해지는 거고 이기든 지든 그죠? 저도 역시 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 선거의 의미는 강달러의 약세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거대 담론에 해당하는 트렌드 그러면 탈세계화를 꼽고 싶어요. 이제 세계화가 종식되고 탈세계화가 된다.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사인이 등장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세계가 둘로 쪼개진다. 지구본이 있으면 둘로 쪼갠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 뭐 이런 단어가 사실은 뭐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공장을 이쪽에 둔다. 예를 들어 이런 펜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많은 나라들을 거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분명히 원유가 필요해요. 그럼 원유는 뭐 중동 어떤 상유국에서 만들고 뭐 제조는 어디서 하고 메이드 인 뭐 차이나인지 어딘지에 따라서 뭐 여러 소재나 플라스틱이나 잉크나 디자인은 또 어디서 하고 이런 걸 거쳐서 우리가 이 펜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밸류체인인데 밸류체인의 일부 공급사슬의 일부가 다 흩어져 있어서 수십여 개 나라를 거쳐서 이런 제품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글로벌화인 거죠. 기업 경영하는데 여러 나라를 거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세계가 다 같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해외에 두니까 이 일자리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용을 회복시켜야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우리 자국에 둬라. 이게 뭡니까? 리쇼어링. 그동안에는 오프쇼어링 열풍이다가 리쇼어링 열풍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세계화의 종식을 말씀드릴 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1990년이고요. 당시 소련이죠. 미국의 맥도널드가 소련에 입점하던 것. 그것을 세계화의 상징처럼 일컬어졌었어요. 근데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 맥도널드나 그 밖에 다른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뭐 구글이나 할 것 없이 러시아를 떠났죠. 그게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사인이다. 이렇게 제가 책에다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의 결합. 중동 산유국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 뭐 이런 것들 가담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중동국들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류되는 것 같고 또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또 하나의 권역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오펙 플러스에서 얼마 전에 감산 합의를 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회의 이후에 감산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멕시코예요. 되게 재밌죠. 그런 것들을 보면 멕시코는 역시 미국 편에서 원유 감산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안 좋고 미국 경제에 안 좋다라는 것을 동조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데 특히 22년에 뭐가 출범해요? IPF가 출범. 한미 간의 협상 그리고 그 밖에 IPF 출범과 관련해서 공급망을 다지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추진이 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IPF 참여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늘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이런 것들이 뭡니까? 탈세계화인 거죠. 극단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제2의 요소수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중국이 한국이 대놓고 우리를 따돌리네, 미국 편에 서네, 너네 가만 안 둬 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망 위기, 그래서 또 국제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국제 물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왔던 이유가 뭘까요? 요소를 왜 중국에서 사왔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니까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 사온다는 얘기는 결국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물가가 덜 잡히는, 물가라는 측면에서도 함의가 있고요. 이 탈세계화는 공급망 재구조화라는 기업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제2의 요소수 사태 같은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플랜 C로서 한번 생각해 두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OECD Economic Outlook이라는 그 보고서의 부제가 Paying the Price of War라고 쓰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손 결을 보니까 살짝 연배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이분이 라디에이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은 라디에이터가 뜨겁게 달궈지지 않았다는 걸 뜻하죠. 틀긴 틀었지만. 근데 몸을 가까이 붙이고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모습은 춥다라는 뜻이고, 추운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EU 간에 주고받는 가스가 있는데, EU로 가는 파이프라인의 가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것을 무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완전히 잠궈서 EU를 내 말 듣게 만들겠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에어컨도 함부로 못 틀고요. 여러분 유럽 가시면 성베드로 성당 가실 텐데, 성베드로 성당 조명을 꺼요. 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샤워 시간 줄이기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큰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석탄 발전을 가동했었는데, 석탄 발전 20년 동안 석탄 발전을 멈췄었단 말이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걸 다시 가동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러면 끝나는 거냐? 어쨌든 일보 후퇴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일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탄소 중립 일보 후퇴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투자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겠고요. 그 에너지 개혁 정책을 이름하여 Repower EU라고 합니다. 이 회색이 EU가 러시아로부터 의존했던 가스 수입량입니다. 이걸 뭐 하겠다? 0으로 만들겠다가 계획이에요.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대체할까요? 일단 이 회색 비슷한 부분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중요한데,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다든가 히트 펌프를 좀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한 경주가 시작된다라는 걸 좀 강조할게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그 법안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재생에너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살 때 구매 보조금을 줘서 이 제품 좀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게 모든 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 친환경 설비 보조금도 주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 배터리, 핵심 광물 이런 걸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한다. 중국산은. 얘기는 이 안에 또 미중 패권 전쟁이 들어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숨은 뜻은 미중 패권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여기에만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것인데 친환경 에너지 발전, 또 풍력, 태양광 여기 있죠. 300억 달러 지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뭐 중고차는 세액공제 이런 종류의 대응책을 통해서 기존에는 온실가스 배출액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 계획에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통해서 더 많이 감축시키겠다. 인플레이션만 잡는 게 아니라 가스 이미션을 줄이겠다.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겠다. 친환경적인 접근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막론하고 생각을 해보면 탄소 중립 후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 천연가스가 부족한데 겨울이 오니까 얼마나 추워요. 유럽 겨울은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요 습해요. 겨울에. 여름에 건조하고 습하니까 그 차가운 온도가 더 체감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들, 미국이나 유럽의 노력들은 뭐냐면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베이스라인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일본과 같은 탄소세를 매긴다든가 그리고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다양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런 계획과 설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하되 이런 영역만큼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쪽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업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투자 팁은 뭐냐면요. 결국 이게 에너지 전환 광물이라고 합니다. 전환 광물, 에너지 전환. 혹은 그린 메탈이라고 표현하는데 20년보다 더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광물 수요가 늘어요. 또 제로 이미션 2050년까지 그걸 추진하려면 더 많이 늘어요. 그 광물이 뭐냐? 보신 것처럼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그 밖에 히토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탄소 중립 노력을 하기 위한 더 가속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금속, 그린 메탈 수요는 늘 겁니다. 근데 그 그린 메탈 수요가 얼마만큼 느느냐? 코퍼, 구리죠?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영역에 대한 금속 매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이런 메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ETF, 그린 메탈 ETF 좀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준금리의 고점은 누구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성격은 있겠지만 그건 물가에 따라 달렸고 물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23년 2분기의 고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빠르면 11월, 조금 느리면 12월, 1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라는 면에서 저점에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의 정점으로부터 약 그 정도 기간 전이니까 그 정도면 이제 저점에 이제 거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22년에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현금 보유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보유가 낫다는 것에는 아직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저점을 뒤로 하고 폭발적인 회복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폭발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과 21년은 유동성 장세죠. 금리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22년에는 역유동성 장세죠.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모든 주가가 빠진 거죠. 근데 23년은 실적 장세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흐름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따라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유망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전반적으로 평균선에서는 어쨌든 정점을 통과하겠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반등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주가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와 부동산 시장은 가장 크게 첨예하게 갈리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주식시장, 환율을 비롯한 외환시장은 선행성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동행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뭐와 동행한다? 금리와 동행한다. 가격은 항상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수요와 공급을 자극하는 게 또 금리예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올해 말에 대출 금리가 8%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8% 대출 금리를 의존해서 집 사겠다는 생각 있으세요? 없죠.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인데요. 이 지표는 저의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망,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개개인의 믿음. 그 개개인의 믿음이 주택가격 전망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얼어붙게 만드는 게 금리예요. 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역사상 저점에 해당됩니다. 이토록 매수세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금리예요. 물론 나는 대출 안 받아도 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출 안 받는 수요가 전체 수요에서 뭐 10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10분의 9가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전체 수요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매도세를 강화시키죠. 두 채 이상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 여러분이라든가 혹은 갭 투자자 여러분이라고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으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하게 만들고 집값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드니까 그 매도세를 더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22년 하반기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뭡니까? 그게 거래 절벽이죠. 매도는 하지만 수요로 연결이 안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거품의 형성과 수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은 거품이 형성되는 구간이고요. 2022년부터는 거품이 수축되는 구간이에요. 바람을 불어 넣었다면 바람을 빼는 구간인 거죠.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로 보면 2020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하죠. 그리고 21년에는 금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인상을 조금씩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어떻게 돼요? 주춤해지는 거예요. 상승세가. 그러다가 22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이 가파라지면서 크게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년 이 구간이고요. 아직도 금리 인상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니까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23년 초까지도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텐데 이 하락 속도가 어디까지? 지금은 마이너스 0.3까지 왔는데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죠. 그게 23년 2분기 끝자락. 이게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간이 역시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23년은 계속 조정되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조정폭이 좀 둔화되긴 하면서 0에 가까운 그 마이너스 증감률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이게 증감률이라는 그래프, 증감률이라는 통계를 이해하시려면 여전히 조정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조정되는 그 속도가 둔화될 뿐이죠. 그런 구간을 지나는 게 23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특히 내 집 마련 수요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지금 내 집 마련 여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니까 제 채널에 댓글이 달리면 제가 아직까지 채널이 작아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한 분이 지금 막 금매 같은 게 쏟아져서 마이너스 50% 40%도 나왔다. 이거 제가 신혼인데 이거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주셔서 뭐 개개인의 뭐 투자 컨설팅은 제가 조언 드릴 수가 없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통해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기준으로는 조정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각 체감하시는 부동산 경기가 다를 겁니다. 나는 수직 증축 허용된 우리 강남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그 호재가 발동해서 이렇게 많이 꺾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오르는 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오르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거품 수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버블 브레이킹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거품이 꺼져버리는, 거품이 붕괴되는, 거품 붕괴, 버블 브레이킹이 아니라 거품이 수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21년 초 가격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풍선이 불었다면 이만큼 쪼그라든 느낌. 네, 여전히 20년 한 해 상승한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은 수요 사이드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공급 사이드를 봐야 돼요. 근데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량, 앞에는 다소 기존 주택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공급세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인허가 실적이죠. 왜냐하면 분양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로 가서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대략 2, 3년 후에 공급이 시작됩니다. 분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허가 실적 물량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2년 후, 3년 후 공급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죠. 저도 그걸 가지고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근데 인허가 실적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조정되죠. 이때까지 조정되죠. 2020년까지. 이 얘기는 곧 공급 물량으로 보면 2022년까지 공급세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23년부터는 21년부터 반등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23년부터는 공급이 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뭐 공급 폭탄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 효과가 사실 23년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현 정부도 어떻게 보면 공급이라는 전략, 부동산 정책이라는 기조, 그것은 같이 바톤을 받아들고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허가 실적은 그 이후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이제 23년과 24년을 결정짓는 선행지표는 20년, 21년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께 이제 주택 공급량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저도 미분양 주택을 매년 경제전망서에 부동산 전망 파트에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이 2020년에 급격히 떨어지죠. 이게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21년부터는 미분양 주택 감소 속도가 둔화되죠. 이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지점이에요. 앞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그래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유사하죠. 그리고 조정되잖아요. 조정되는 것은 역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예요. 신규 주택도 그렇지만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 거래 절벽과 함께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조정 속도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기준금리의 고점에서 상대적으로 시중금리도 높을 경향성이 높고, 그것이 부동산 경기에 큰 충격을 실제 23년 초중반에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소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 거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지역별로 혹은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별로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흐름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알고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면 훨씬 여러분이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투자를 하든 또 종목을 고민하든 혹은 부동산 어떤 지역을 고민하시든 국면을 좀 정의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철부지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철을 모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봄에는 씨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가을에 씨 뿌리면 철을 모르는 사람이죠. 농사가 망하겠죠. 그게 철부지입니다. 결국 2020년, 21년은 어떤 국면인 건가? 완화의 시대죠. 2022년은 어떤 국면인 건가? 긴축의 시대인 거죠. 또 23년은 어떤 국면인 건가? 그 계절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계절 변화는 찾아와요. 모두에게 겨울이 와요. 모두에게 봄이 오고, 누군가에게만 겨울이 오고 누군가에게는 봄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찾아옵니다.
금리도 역시 모두에게 똑같이 높은 금리가 찾아오고 모두에게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리세션이라는 것은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국면의 변화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 국면 변화 속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계절 변화를 제대로 알고 계절에 걸맞는 옷을 또 챙겨 입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추운 계절이 와도 그만큼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좀 참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